주말 동안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독재자로 불리는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다는 소식을 트럼프가 직접 전하면서 트럼프는 미국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주말을 활용해서 베네수엘라를 전략적으로 공략한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가 왜 베네수엘라를 이런 식으로 공략을 했느냐? 트럼프 말로는 대규모 마약 밀매와 돈 세탁, 테러 조직 지원을 이유로 들었지만 트럼프의 숨겨진 속내는 결국에 오일 석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는 이번 베네수엘라 폭격 이후 베네수엘라 지도부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이며,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매우 큰 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 석유를 착취할 것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해줬다. 왜 베네수엘라를 트럼프가 공격했느냐?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 석유 매장량 압도적 1위 국가입니다. 사우디보다도 더 많은 석유를 보유하고 있고, 석유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산업의 주요 원자재들을 베네수엘라는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노리고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이번에 공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들고 있고, 만약에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장악해서 엄청난 석유를 공급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의 사슬 맨 앞단에 위치한 유가가 하락할 수 있고, 유가가 하락한다는 건 뭡니까? 곧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인플레이션 내려가면 트럼프가 그토록 원하는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이 확실하게 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략적인 베네수엘라 공략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미국 크루드 오일 선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유가가 하락했지만 이번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더 많은 오일을 공급한다라고 하면 유가가 더더욱 낮아질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그런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및 위험 자산 시장이 물가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반적인 수급이 회복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또 이면에는 반대하는 목소리들도 크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반미 국가인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마두로 체포는 충격이다라고 하면서 강력 규탄을 했고, 러시아 또한 역시 믿을 건 핵무기뿐이다, 이런 식으로 국제법 위반 논란을 지적하면서 강한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한간에 또 우려되는 부분은 미국의 국제법 위반을 통해서 중국 또한 향후 대만 침공에 대한 명분을 내세울 수 있다. 장기적으로 26년은 글로벌 냉전 체제, 지정학적인 불안이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우려 섞인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남미를 압박하면서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콜롬비아도 매우 병든 나라다. 코카인을 만들어 미국에 파는 것을 좋아하는 병든 사람이 통치하고 있다. 그는 오래가지 못할 거다라고 하니까 기자가 콜롬비아도 작전을 펼칠 예정이냐라고 하니까 좋은 생각인데요 라고 하면서 콜롬비아도 압박을 하려는 그러한 암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년은 트럼프가 지금 작정하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좌지우지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본인이 원하는 금리 인하 시나리오를 실현함과 동시에 미국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는 그러한 전략을 계획 중인 상황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는 최근 본인 소셜에서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절대 연준 의장이 될 수 없다. 이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금리 인하 적극적으로 안 해주면 절대 차기 연준 의장으로 뽑지 않을 거다. 금리 인하 확실하게 해줄 임무를 본인은 안 치겠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힌트를 던져준 것과 같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추가적으로 덧붙인 얘기가 인플레이션은 저절로 해결이 될 거고, 만약에 인플레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때 돼서 금리를 올리면 된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라는 것은 경제 상승세를 꺾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 GDP를 1년 안에 10에서 15% 심지어 2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미국 경기 확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미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26년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와 함께 재정 지출을 통해서 시장을 부양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지금 내비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2월 FOMC에서 파월이 본격적인 단기채 매입 RMP를 통해서 대차대조표 확대를 알렸고, 그러한 준 양적 완화가 아닌 본격적인 양적 완화가 더욱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들이 계속 마련되고 있는데, 현재 최근 이런 식으로 발작됐던 연준의 스탠딩 레포가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면서 단기 금융시장에 지금 유동성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코로나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단기 자금 시장의 스트레스가 이런 식으로 크게 달한 이유, 연준이 뭘
뭐 했습니까? 본격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엄청난 돈을 때려 박았고 그 결과 미증시, 비트코인 모두 엄청난 유동성을 바탕으로 상승세를 보였는데 지금도 과거 코로나 당시와 비슷한 흐름의 레포 시장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 세 가지 뭡니까? 트럼프는 유가를 안정시켜서 인플레를 낮추려고 하고 그에 따라서 차기 연준 의장도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줄 임무를 채택을 해서 금리를 내림과 동시에 연준은 이런 식으로 단기 시장의 유동성 경색을 막기 위해서 대차대조표를 확대하면서 세 가지의 유동성 차슬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것이 2026년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개별 시장 규제 환경에서도 대표적인 반가상자산 위원이었던 SEC의 크렌쇼 위원이 위원직 퇴임을 알리면서 이에 따라서 지금 주요 위원들을 체크해보면 현재 가장 친암호화폐 위원장인 폴 애킨스가 위치하고 있고 유일한 반크립토 인사였던 크렌쇼가 퇴임을 하면 이제 헤스터 피어스와 우에다 모두 친크립토 인사다. 그렇기 때문에 26년은 SEC 핵심 위원 3명 모두가 친크립토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더욱더 친화적인 규제 환경의 틀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본 또한 적극적인 디지털 자산 채택과 규제 환경 완화 틀을 구축하고 있는데 일본 재무상이 거래소 통한 가상자산 통합이 필요하다 하면서 전통 금융과의 연계 강화를 적극적으로 시사했다. 그러면서 금융상품 재분류와 세율 인하까지 추진해서 더 많은 대중들이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완화적인 규제 환경도 지금 일본이 적극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는 것이 26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과 친화적인 규제 환경까지 이 두 개가 지금 맞물리는 게 26년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요 단위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퐁당퐁당 유입과 유출세가 반복됐지만 지난주 다시 한번 세 자릿대에 4억 7천만 달러의 엄청난 유입세가 들어오면서 확실히 유출세에서 서서히 유입세로 반전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굉장히 부진했던 이더리움 현물 ETF 또한 거진 한 달 만에 세 자릿대의 유입세가 들어오면서 확실히 기관 투자자들도 서서히 크립토 시장에 복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6년에 우리가 비트코인도 중요하지만 이더리움에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 26년은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바로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화 시장 이 두 개를 지금 미국의 금융권과 최대의 결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확장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스테이블 코인 이체량이 지난 4분기에 8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이 이더리움 가격과는 반대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스테이블 코인 활용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비자 또한 암호화폐 카드 결제액이 무려 1년 사이에 6배나 폭증하면서 지금 본격적인 1위 결제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적극적으로 채택되고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비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을 핵심 동력으로 삼아서 결제 인프라와 사업을 지금 적극적으로 확장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비자 또한 이제 전통 금융 결제 강자들도 크립토 시장 스테이블 코인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사이클 주목해서 가야 되고 이더리움과 함께 주목을 해야 되는 솔라나 또한 지금 월가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토크나 RWA 시장의 가치가 한 달 사이에 10%나 증가하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솔라나의 토크나 시장 밸류도 상승을 하면서 올타임 하이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26년에는 이더리움과 솔라나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스테이블 코인과 토크나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두 레이어 1 핵심 스마트 컨트랙트 프로젝트들을 집중해서 눈여겨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이더리움의 간접 투자 주식 비트마인의 의장 톰리는 최근 CNBC에서 비트코인은 반감기만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다. 경기 순환을 추적한다. 그래서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ISM PMI 지수가 50 이상으로 상승할 때, 즉 경기가 확장세일 때 비트코인도 역사적으로 상승 국면에 진입을 했다. 비트코인은 ISM과 거의 완벽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거시지표가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26년에 시장이 팽창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ISM 제조업 PMI와 비트코인 사이클을 보면 ISM PMI가 이런 식으로 확장 국면을 보일 때 공통적으로 나왔던 것이 비트코인 시장 또한 굉장히 강세 랠리를 보였다. 근데 현재는 지금 ISM
ISM PMI가 중간값인 50포인트 아래에 위치하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우상향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ISM 지수가 저점을 올리고 이제 중간값을 돌파하는 것이 26년이 될 것이고 ISM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사이클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근거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ETF 흐름을 방증하듯 지난주 주간 크립토 디지털 자산 유입 흐름을 보면 2주 연속으로 유출세가 지속되다가 다시 지난주에 유입세로 전환되면서 확실히 시장의 수급이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극도의 공포 구간에 위치하고 있었던 공포탐욕 지수도 극단적 공포에서 공포로 시장 투심도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단기 홀더들의 실현 수익 비율 또한 이런 식으로 11월, 12월에 바닥을 찍고 저점을 올리면서 다시금 양수권으로 반전을 하고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스위스 블록의 리스크 인덱스 지표 같은 경우도 보통 이런 식으로 국지적 바닥 구간에는 리스크 인덱스 지수가 고점을 찍고 이런 식으로 다시금 하락하는 국면에서 시장이 회복되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리스크 인덱스가 싼 고점을 찍고 확실하게 지금 추세를 반전하면서 리스크가 하락하고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26년에 들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차트 또한 제가 중요하게 넘어줘야 된다 말씀드렸던 90K를 확실하게 안착하고 나서 연일 상승세가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93K를 찍고 현재는 92K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 노란색 20일 이동평균선과 50일 이동평균선을 지금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상단 돌파를 하면서 확실히 지금 추세가 반전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10월 이런 식으로 22평과 52평이 데드크로스가 나온 이후로 한 번도 단기 2평이 장기 2평을 상단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장단기 2평 이격이 줄어들면서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2평을 지금 골든 크로스를 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확실히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반전되려는 그런 2평의 배열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승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저항이었던 90K를 확실한 지지로 만들면서 만약 기술적인 과열을 시키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90K와 장단기 2평을 지지해주면서 90K를 지켜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상승세가 유지되면서 확실하게 넘어줘야 되는 산은 98K 단기 홀더의 실현 가격이 지금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98K까지도 확실하게 지금 돌파를 해준다면 26년에 다시 한번 신고점을 시도해주러 갈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인 차트 흐름이 형성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미국 기관 수요라고 볼 수 있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같은 경우도 바닥을 찍고 V자로 반등하면서 미국 기관들의 수요 또한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흐름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확실하게 90K를 돌파하면서 수급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바이낸스 CEO이자 언제나 약세장마다 시장의 펀더멘탈을 봐라 본질을 보라고 얘기하면서 투심을 잡아줬던 창펑자가 이번에 또다시 비트코인이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니 이러한 글을 올려줬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규모가 매우 작다. 기술적 잠재력은 엄청나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여전히 사이클은 끝나지 않았으며 26년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줄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언제나 이 시장에 있으면서 모두가 느끼는 감정 뭡니까? 사이클 끝났다. 시즌 종료다라고 하면서 개인들이 털려나가고 희망이 사라지고 비난과 부정심리, 회의론이 시장을 지배할 때 세력들은 기다렸다라는 듯이 개미들을 털고 가격을 반전시키는 패턴. 그러한 패턴이 이번에도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80K 깨고 70K 갈 거다, 60K 갈 거다, 시즌 종료다라고 얘기가 나오기가 무섭게 반등하면서 지금 90K를 회복을 해줬고 이번에도 크립토 시장에 오래 경험을 하셨던 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크립토 시장은 언제나 대중과 반대로 움직인다. 대중들이 차트의 단기 움직임에 매몰돼서 공포에 질려서 포기하고 떠날 때 그때가 오히려 위기가 아닌 기회였고 반대로 고점에서 환희에 가득 차서 뒤늦게 폼으로 개인들이 너도 나도 뛰어들 때는 우리가 조용히 출구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